1부터 14까지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13은 안 할게요. 13은 테슬라의 성공은 뭐 굳이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기존의 통념에 반하는 여러분만의 생각. 무슨 얘기냐면은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생각들. 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혹시 있어요? 근데 그게 통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면은 이거는 비즈니스도 엄청 대박 터지는 아이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 통념을 태클을 걸 수 있어야 돼요. 태클을. 그 태클을 안 건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야. 제가 지금 질문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태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갔더니 세금을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얼마까지 내냐 했더니 연말 다 해서 보면은 자기가 번 거에 거의 80%가 세금이었는데, 토마스 피케티가 신자본주의론 책에서 82%, 75% 얘기했거든요.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때 75% 세금 때렸었어요. 그때 그 아르노 그룹, LVMH죠. 루이비통 그룹이 도망갔거든. 도망가서 사회적 지탄받았고, 스웨덴도 발렌베리 가문이 도망가려다가, 그리고 이케아 그룹이 도망가려다가 부유세 없애고 상속세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세금 다 없애버렸거든요. 뭐 없애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세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내가 100만 원 벌면 80만 원 되는 얘기야? 미친 거 아니야?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당연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낸 거에 나한테 돌아와. 내가 낸 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게 체감이 돼. 이게 사회적 신뢰인 거야. 내가 그만큼 냈기 때문에 그만큼 나한테 다 돌아오는데 굳이 안 낼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는 내가 낸 게 돌아와요? 체감이 안 되죠. 체감이. 우리는 사회적 신뢰가 안 돼 있구나. 내가 낸 거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내도 아깝지 않은데 잘 모르겠거든.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이런 거인 것 같아. 세금을 80% 낸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스웨덴 사람, 노르웨이 사람, 핀란드 사람. 세금을 우리는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절세를 하고 어떻게든 탈세와 절세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방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통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부러웠던 게, 나라에서 내가 아플 때 다 해주지, 나라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뭐 세금으로 다 메꿔주지, 매출이 작년보다 안 나왔다 그럼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거. 아니 매출이 안 나왔는데 왜 메꿔줘? 힘드니까 나라에서 메꿔준다는 거야. 특히 부자들이 세금을 내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 결론이었어요.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루는 거는 신뢰가 안 쌓여서 그런 거예요. 신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신뢰를 쌓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정책이 정권 바뀔 때도 이래 갔다가 보니까 신뢰가 쌓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신뢰가 쌓이려면 최소 20년, 30년 가야 될 텐데, 그럼 정권 하나가 잡고 이걸 계속 갈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교육 정책을 해서 1970년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건들지 말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자. 라는 걸 가지고 쭉 밀고 나갔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랑 너무 다른 부분들이 그런 영역이었어요. 아까 이상 대표에서 얘기했지만은 핀란드는 교사가 되려면요, 석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석사학위가 없죠. 교사 안 돼. 그러면 석사학위가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뭐냐면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게 철학이에요. 최고의 인재만이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 이거야 철학이. 그리고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이번에 가서 이제 새롭게 봤던 게, 노키아가 망하고 사람들 다 기업에서 수용 못 하잖아. 근데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디가 흡수했냐면 교사로 다 취했어요. 교사로. 교육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론과 현실의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산업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교육 현장은 저기가 있어. 이렇게 갭이 커.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교육 현장으로 끌고 온 거예요. 노키아에 있던 사람들, 엔지니어들, 이런 좋은 인재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면서 스템 교육이 자연스럽게 된 거야. 핀란드의 교육 정책을 바꿨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게 핵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시도해라, 도전해라, 무언가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너만의 꿈을 꾸고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서울대 10개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서울대 10개 만든다는 거는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네. 상향 평준하면 좋겠지만 프랑스도 보면은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이야. 진짜 똑똑한 애들 어딜 가요? 그랑제 거를 간다고 다. 진짜 1% 애들은 다른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려면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태클 걸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이번 칼럼 읽으면 사람들이 또 욕을 많이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자, 지역별로 서울대를 만들었다고 한들 산업이 육성이 될까? 지역별로 서울대만 만들면 산업이 육성이 되나? 그럼 이 지역별로 서울대 나온 애들 어딜 가지 다? 탓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역별로 서울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뭘 만들어야 돼요? 같이? 이걸 기업을 만들어야지. 산업을 육성시켜야지. 그래서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특화된 거? 그 특화된 걸 만들려고 하려면 또 뭘 해야 돼? 이 특화된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결국엔 교육이에요 또. 그럼 뭘 해야 되냐?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서 계속 도전하고 창업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로 투 원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 계속 육성해내는 게, 그게 산업을 육성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 경제학자가 뭘 얘기했냐면은, 어느 지역, A라는 지역,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야.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은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되는데, 디트로이트는 미국에 있는 118개 주요 도시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 꼴찌야. 항상 꼴찌, 에브리데이. 왜 디트로이트하고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자, 실리콘밸리는 누가 많아요? 근로자가 많아요? 창업가가 많아요? 디트로이트는 근로자가 많아요? 창업가가 많아요? 근로자. 구미, 대구시 구미죠. 구미시에는 근로자가 많아요? 창업가가 많아요? 근로자가 훨씬 많죠. 판교에는 누가 더 많아요? 창업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가가 육성돼요. 기업가가. 뭔가 기업가 정신은 기업인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앙트러프너십이, 앙트러하고 프로너십의 이 합성어인데,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 그런 거를 앙트러프너라고 얘기하는 거고, 앙트러프너십은 도전 정신, 시도하는 무언가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업인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가르치나? 안 가르치는 거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을 3개월, 6개월 연수를 보내서 사업을 시키든 뭔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을 실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한테 기업가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선생님들이 도전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해보질 않았는데 모르잖아. 대학 교수들이 왜 기업가 정신 못 가르쳐요? 안 해봤잖아. 제가 이번에 가서도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이 교육의 이 혁명이 시작되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미래는 없겠다.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피터 틸이 얘기했던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본주의라서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행이에요. 실행. 딴 거 아니야. 실행. 아이디어 있으면 뭐예요? 실행 안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책에 보면은 진보된 미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진보와 수익적 진보에 대한 부분들로. 수평적 진보보다 이제 수익적 진보를 보면은 한 개의 타자기를 만들었어. 누군가가 없던 걸 만든 거죠. 정길준 대표님이 타자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제로에서 원이 되는 거고, 타자기를 우리 권혁정 대표님이 보고 괜찮은데? 이걸 전 세계에 나가서 팔아야겠다 하면 이거는 1에서 n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타자기가 아니라 이제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0에서 1이 되는 거지. 이걸 수직적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수직적 진보. 그래서 수직적 진보는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거,
어느 누구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게 여기 안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근데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수평적 진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파는 거죠. 여기서 약간 어폐가 있어요. 저는. 어떤 어폐가 있냐? 뭐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못 팔면 땡인데. 아니 세계 최고고 세계 최초면 뭐해? 안 팔리는데 못 파는데 그럼 그것도 땡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직적 진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긴 했지만 저는 글쎄요, 양쪽의 웨이트에 대한 균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쓴 책에서 이걸 얘기하면은 수직적 진보는 뭐냐면 R&D 이노베이션이에요. R&D 이노베이션.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프로덕트화 시켜 만드는 거고, 수평적 진보는 뭐냐면 채널 이노베이션. 이 만들어 놓은 제품과 서비스와 브랜드를, 프로덕트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스틸 본인도 이제 사명감에 있어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생기업의 가진 강점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생각이다. 이 새로운 생각, 다시 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something new는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이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습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루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아침에 맨날 회사 출근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고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 좋은 편이면 루틴이지만 나쁜 편으로 하면은 다람쥐야, 다람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잖아. 일상에서 새로움이 없어요. 뉴니스가 없는 거야. 뉴니스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자극이 없는 거야, 자극이. 그럼 자극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래서 베니스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면 써 있잖아요. Changing plac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네가 가는 장소를 바꿔라. 여행을 갔잖아, 2주 동안. 출장을 갔잖아요. 가는 장소를 바꿨잖아. 가는 장소를 가니까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니까 뭐가 생겨요? 생각이 바뀌어.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퓨처가 바뀌는 거야. 여행을 하라는 이거 딴 게 아니잖아요. 여행을 하는 게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생각해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루틴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매일 똑같은 다람쥐 같은 일상을 깨려면 way of thinking, new way of thinking 하려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려면 장소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는 게 뭐예요? 장소 바꾼 거잖아. 자극이거든요, 자극. 다시 말하면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과 아웃컴이 없는 거예요. 그 인풋은 뭐예요? 내 환경을 바꾸는 인풋이 가장 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잖아요. 이 환경을 바꾼다는 건 내가 가는 곳을 바꾸는 거고, 내가 실제로 내가 먹는 것을 바꾸는 거고, 내가 뭔가 시도하는 것도 바꾸는 거거든. 새로운 생각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냥 통념을 뒤집으면 된다. 커피 꼭 마셔야 돼? 안 마시면 안 되나? 그럼 그거 아세요? 아침에 커피를 먹지 말고 아침에 특전사애들이 훈련받다가 쓰러지면 먹는 게 뭐예요? 당이잖아. 이거 수액이잖아, 수액. 이 수액을 음료로 만든 애가 누군지 아세요? 링티잖아, 링티. 이원철 대위. 그 친구가 처음에 와디즈에 펀딩할 때 제가 멘토링 했었거든요. 그 친구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겁나 힘들어. 특전사들 맨날 픽픽 쓰러져. 군의관이라서 같이 따라가야 돼. 쓰러지면 얘들 맨날 주사 놔줘야 돼. 1시간, 2시간 계속 기다려야 돼. 땡볕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링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맛이 너무 없었어. 이거는 대장내시경 그 맛이야. 우와,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야, 이거 맛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맛 개선하자.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몸에 안 좋은 커피를 계속 마시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면 링티를 먹으면 안 될까? 링티를 먹게 하자라는 거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아침에 커피 한 잔 말고 아침에 링티 한 잔. 이거를 갖다가 치환시킬 수 없을까? 그 고민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 중요한 게 수평적 진보와 수직적 진보가, 저는 수직적 진보만이 다는 아니다. 수평적 진보가 있어야 수직적 진보에 대한 부분들도 활성화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챕터 2에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닷컴
버블 현상 때 기업이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뭐가 있었다? 거품만 잔뜩 끼었다. 이걸 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챕터 2 정리하면은 아니 닷컴 버블이 계속 발생하면서 거품만 계속 끼는데 그 거품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야 하네요? 투자를 하는 거야. 왜 했죠? 이게 포모 현상이에요. 일종의 포모. 포모가 뭐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안 끼면은 왠지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 거야. 다들 투자한다는데 난 가만히 투자 안 하고 있으면 왠지 좀 안 될 것 같은 그 포모 현상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넷스케이프 주식시장 상장을 하고 그때 이제 그린스펀이 비이성적인 과열이다 발언하고 나서 외환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 오고 롱텀 캐피탈 구제금융 그 다음에 루블이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폭등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다 겪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걸 겪었어요. 실제로는. 해외 애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려고 이자를 싸게 줬기 때문에 걔네에서 우리가 이자를 빌려와서 외환을 갖다 이렇게 차입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태가 이렇게 날 줄 몰랐던 거지.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게 돼서 바뀔 줄 몰랐었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잘못된 거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배울 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발전을 일어나. 한 발짝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하게. 스타트업이랑 좀 안 맞긴 하죠.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이콥을 그려야지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왜 급진적인 발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이커브가 어떻게 그러는지 알아요? 제이커브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제이커브잖아요. 나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이쯤에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 우리가 돈을 갖다가 태운다 할 때 캐시번 하잖아요. 캐시를 버닝 시키는 거예요. 돈을 이 시기에 제이커브 직전에 캐시를 버닝 시켜서 의도적으로 제트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버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이커브를 만드는 게 스타트업이에요. 투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투자가 어딨어? 다 내 돈 갖고 했지. 대출받아서 했지. 그러니까는 완만하게 성장하는 거지. 근데 과거에서 어쨌든 우리가 배울 거는 좀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한 발자국씩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벼운 몸짓. 절대 무겁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많이 뽑지 말고 최적의 인원으로 이 캐시가 버린다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그리고 될 때까지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잘하라. 그 다음에 이제 4번, 네 번째가 이제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했는데 이건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올드 패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품이 좋은 거는 어때요? 지금 디폴트예요. 그쵸?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나쁘면 출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소비자들이 귀신같이 알아서 다 털려요. 지금은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 맞춰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디폴트로 퀄리티는 맞춰가야 되고 퀄리티는 제품에 뭘 해야 돼요? 이 안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판매에 대한 채널이나 브랜딩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관점으로 돌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그렇게 써있긴 했어요. 책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케팅에서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서로 좀 비슷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게끔 만들 수 있는 이유를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고객들한테 가치를 주는 게 가치를 우리만의 줄 수 있는 유니크한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로 하여금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적의 시스템은 입소문이다. 만족하면 입소문 낸다. 그 만족이 그럼 어느 정도 만족이냐 이거죠. 그래서 NPS라는 개념이 있어요.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고 해서 베인&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예요. 11점 척도.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인 거고 그 11점 척도에서 진짜 강추. 이 회사, 이 제품, 이 브랜드 강추면은 몇 점이에요? 9점에서 10점이야 무조건. 9점에서 10점을 클릭해야지만 강추인 거야. 나머지 점수는 다 의미 없어. 9점, 10점을 누른 사람들은 바이럴 일으킨 사람, 바이럴을 일으키지 않는 8점 이하의 사람들, 9점 이하의 사람들은 다 그냥 그저 그런 고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얘기하잖아요. 검색 최적화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듣고 싶은 단어가 있잖아. 우리 회사를 검색했을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키워드를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더 해야 되는 거지. 산 사람 모두가 다 영업사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독점, 이 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독점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경쟁자가 없다는 거잖아. 경쟁자가 없는 이유는 뭐죠? 경쟁자가 없는 이유는 내가 깃발을 먼저 꽂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깃발을 먼저 꽂았어도 넘버원이 못 되거나 디올리언이 못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구글 같은 경우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검색 엔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5개 있었어요. 15개. 앞서서 만든 검색 엔진 회사가 15개 있었어요. 근데 구글이 왜 제로투원이에요? 기존에 있는 모델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점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정의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감히 그 비슷한 제품조차 못 내놓는 거지. 그 비슷한 제품조차 못 내놓고 실제적으로 거의 이 시장을 다 먹는 거를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점에게서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그 얘기 뭐냐? 차별화가 너무 확실한 거야. 경쟁 우위가 너무 확실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경쟁 우위가 있는데 아니 그럼 이 회사를 갖다가 이기던가. 대한민국에 이제 독점이 있잖아요. 독점 못하게 돼 있죠. SKT가 50% 넘으면 어떻게 돼요? 공문 날라오죠. 야 50% 넘었어. 50% 아래 낮춰. 실제로 그래서 SKT가 공문 날라오잖아요. 영업 안 해요. 마케팅 안 해요. 네, 보조금 줄여요. 그래서 50% 언더로 낮추거든요. 근데 그거는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왜요? 독점이면 내가 가격 올리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소비자들은 이 회사밖에 없어. 이 회사가 독점하고 이 회사가 제일 잘 나가고 이 회사가 제일 품질이 좋아. 나도 이 회사가 좋아. 근데 10만 원 하다 갑자기 20만 원 올렸어. 그러면은 20만 원 주고 사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감히 비슷한 제품을 내놓을 수조차 없다. 근데 대한민국 되게 용감하잖아요. 구글이 독점 못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 대단한 나라예요. 테스코가 들어왔을 때에도 테스코가 물러났잖아요. 얼마 전에. 월마트도 대한민국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 다 예, 독점 이윤. 독점 이윤을 만드는 거 말고는 매일매일 치열한 이 경쟁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도 마라. 아예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이 없으면 회사 만들지 마.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화되게 만들라는 얘기인 거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인 거지. 닷컴 버블 시대의 소모 경쟁, 오라클의 경쟁 사례는 이거는 좀 CEO가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죠? CEO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난 네가 싫으니까 너 죽일 때까지 할 거야. 약간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무 이유는 얻지 못하고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러는 독점이 없는 의미 없는 경쟁은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피터 틸이. 그래서 경쟁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엑스닷컴도 경쟁하기 싫어서 일론 머스크랑 합병을 한 거고 경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경쟁의 종식이 생존과 성공의 열쇠였다. 결국에는 경쟁이라는 건 나중에 치킨 게임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쟤랑 나랑 남아서 싸운다 그러면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수익률 악화되지 않으려면 경쟁하지 않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는 형태로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독점이라는 거하고 경쟁이라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경쟁은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경쟁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대하고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 독점이라는 거는 가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가치. 다시 말하면 독점은 다른 말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객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집중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거. 그걸 통해서 독점을 이루는 거지. 얘를 죽이기 위한 이건 아니라는 거지. 얘를 죽여서 우리가 독점되는 게 그게 아니라 고객에게 집중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고객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 그 구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
기업이 오랫동안 존속하며 미래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못 만들어내면서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에 계속 중점을 두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미래 현금에 대한 거를 만들어내려면 현재 기업 가치, 현재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 현재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도 없다는 이야기. 근데 기업의 이제 CEO들이 현재 기업이 조금 잘 된다 생각하면은 이거를 좀 약간 등한시하고 미래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가 이 모체까지 흔들어져 가지고 어려워져 가지고 굉장히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딴 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우리 기업이 존속할 것이냐. 근데 요즘에 이제 창업자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물어보면은 교수님 10년 넘게 제가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털고 싶은 거야. 빨리 끝내고 난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여기서 저기 봤던 게 10배 개선? 최소 10배 더 뛰어난 모방이 어렵고 확실한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oprietary technolog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배 개선을 가장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쉽지 않죠. 말은 쉽지. 이게 쉬운 일인가. 예, 절대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좀 봤던 게 뭐였냐면은 페이팔의 주요 사업을 보고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신세계가 이마트 통해서 어쨌든 이베이를 인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페이팔처럼 가지는 못했거든요. 여기도 다 페이 시스템, 쓱닷컴인가? 그리고 쓱페이, SSG 만들었잖아요. 다 이렇게 가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긴 한데 이쪽으로 방향을 다 같이 못했어요. 이게 쿠팡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처음에 쿠팡 했을 때 디지털화 되었을 때 오프라인을 갖다가 매장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디지털 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되겠어? 라고 굉장히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마트도 롯데도 현대도 다 보고서는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게 불과 14년 만에 14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됐고 지금 신세계는 오프라인 매장 뭐 롯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트워크 효과는 바이럴이에요. 바이럴.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당근마켓도 그렇죠. 당근마켓 유럽 진출한 거 아세요? 영국 갔더니 영국 애들이 당근하고 있어요. 테스트마켓 다 끝났고 잘 되고 있어 생각보다. 그래서 얘네들 확실하게 해외 진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사람 구하는 거 제일 쉽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당근이에요. 당근. 잡코리아 이런 데 안 올린다니까 요즘에. 기익 이코노미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사람을 제일 빨리 잘 구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당근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결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근페이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규모의 경제, 브랜드 전략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독점해라.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작게 시작해서 독점해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이 화려한 꿈을 꾸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소스가 한정됐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됐기 때문에 아주 작게 시작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마켓 테스트하고 키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지. 특정하고 좁은 고객군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어떻게 돼요? 바이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되게 좀 이야기 많았어요. 최강성 대표도 이야기를 준비하던데 여러분 성공은 운인가요? 아니면 능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조차도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운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 그게 실력인 거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철저한 계획과 실행, 노력의 산물이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운이 찾아오냐. 운이라는 거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말고는 뭐 없지. 우리가 창업 강의를 할 때 3가지 얘기하거든요. 생각하고 이게 꿈꾸는 거, 상상하라, 상상한 거를 기획해라, 기획한 거를 실행하라. 요 3가지만 잘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상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미국의 실정을 매트릭스를 그리잖아요. 피터 틸이 명확한 낙관주의, 불명확한 낙관주의, 명확한 비관주의, 불명확한 비관주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고 막연히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어. 그냥 막연한 거야. 미국이 이랬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업할 때도 이런 거 있어요. 아, 어떻게든 잘 되겠지.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데 잘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운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터 틸은 굉장히 자기 확신도 있었고 자기 계획이 철저해서 그거에 대한 신뢰? 자기 신뢰가 되게 컸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반드시 그래서 설계하고 건설해야 된다. 아마 파워 제이지 않았을까. 돈의 흐름을 쫓아라. 근데 돈의 흐름을 쫓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렌드에는 또 이렇게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거든. 트렌드하고 메가 트렌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트렌드하고 메가 트렌드 차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로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트렌드를 볼 게 아니라 10년, 이게 10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시장은 커질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는 비즈니스도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돈의 흐름 쫓을 때 뭐 선택과 집중의 극단적인 중요성, 다각화라는 안전망의 함정, 결과와 노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걸 인지하라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예요. 다각화라는 안전망의 함정은 딴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실제적으로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업 다각화라는 부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 못하거든요. 대기업 정도 돼야, 중견기업 이상 정도 돼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겠다. 로슈는 가능하겠지. 로슈가 메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이걸 좀 다각화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 암 치료제에서는 우리가 넘버원이야. 그러면은 암에서 그 다음은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암에서 아니면은 뭐 소화제나 뭐 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루마티스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각화라는 함정에 대한 부분을 빠졌을 때 가장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웅진 같은 기업인 거죠. 웅진이라는 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할 때 비관련 다각화를 했거든요. 관련 다각화하고 비관련 다각화가 있어요. 관련 다각화는 핵심 역량이 있는 다각화고요. 비관련 다각화는 우리한테 핵심 역량이 없는데 다각화 시키는 거예요. 웅진의 핵심 역량은 뭐였어요? 방문 판매였잖아요. 방문 판매라는 핵심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다각화라는 건 괜찮아. 그래서 이 다각화의 성공은 뭐예요? 출판에서 시작해가지고 코웨이로 갔고 학습지로 갔죠. 다 방문 판매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각화였어요. 근데 비관련 다각화는 뭐예요? 핵심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다각화를 한 거예요. 핵심 역량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건설회사로 갔고, 태양광으로 갔고, 저축은행으로 갔어요. 이 세 개 때문에 그 알짜 기업인 코웨이가 넘어간 거예요. MBK에. 비관련 다각화는 M&A 영역이에요. M&A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스태핑 스토어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못했죠. 그 LIG 손해보험이 KB로 왜 넘어간 줄 아세요? 제가 LIG 손해보험 6년 자문했거든요. 제가 자문할 때 넘어갔어요. KB로. 넘어간 이유는 LIG 손해보험 그룹에 LIG 건영 건설회사 인수 잘못해서 그래요. 웅진도 건설회사 인수 잘못한 거거든요. 아시아나도 그쵸. 금호 아시아나도 뭘 인수 잘못한 거예요? 건설회사예요 다. 건설회사 인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현금 만들기 쉽거든요. 회장님들이 이게 뒷돈 챙기기 되게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련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은 핵심 역량이 있는 상태인 거고, 비관련 다각화는 핵심 역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발상적 사고와 인내의 필요성, 거듭 제고 법칙 기반한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일장일단에 있는 것 같아. VC 투자하고요, PE 투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거랑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하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요, 포트폴리오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투자를 하죠. 분산 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는 뭐예요? PE들이 투자하는 거는 바이아웃을 전제로 하는 투자예요. 경영권을 사오는 거죠. MBK 같은 애들이 사오는 거죠. 스몰 PE들이 작은 회사를 사오는 거죠. M&A에서 사와가지고 되파는 거죠. 3년, 5년 후에. 그래서 경영권을 인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한 바구니에 다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전체인 거지. 포트폴리오, 이게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는 포트폴리오 투자인 거고, 한 바구니에 다 담는다는 건 PE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르다. 그래서 분산과 안정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고 집중과 탁월함.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뭐예요? 분산과 안정이에요? 집중과 탁월함이에요? 집중과 탁월함이에요. A씨는요? A씨가 집중과 탁월함이라고요? A씨가 그러면 좋겠죠. 벤처 캐피탈이 그러면 좋겠죠. 분산과 안정이에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은 20개, 30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집중과 탁월함, 하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 쭉 갈 수 있는 모델.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이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내가 이거에 키우겠다. 선택과 집중인 거고, 아니야 나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해서 다 분산시켜 놓을래. 그러면 돈이 분산되잖아. 1억이라는 돈이 2천씩 5개로 쪼갤 거냐, 1억이라는 돈이 여기 하나 다 들어갈 거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어디서 거듭 제곱이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거듭 제곱은. 거듭 제곱은 집중과 탁월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애들이 왜 벤처 스튜디오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비밀, 어렵지만 알 수 있는 것, 해결 가능한 문제, 이것이 기회가 숨어있는 영역이다. 무슨 얘기냐? 비밀로 쌓여있는 영역인데 이게 드러나면은 다시 말하면 노다지가 되는 그런 것, 숨겨져 있는 히든 영역인 거예요. 그런 영역 좀 발견한 데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이 밭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이 밭에 금은 보화 있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몰래 가가지고 이 밭을 다 사버려. 독점해버리는 거지. 성경도 독점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히든 영역이 있어. 야, 이 영역에 진출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누구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런 영역들에서 야금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쉽게 발견이 됩니까? 그쵸? 발견했다면 좀 알려주세요. 좀 같이 좀 먹게. 사람들이 비밀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점진주의. 교육 시스템이 정해지기에 따라 이게 문제예요. 그 얘기 뭐냐, 피터 틸이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파운더스 이 투자를 받으려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냐. 딴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은 정해진 길 뭐예요? 정답을 찾는 거예요. 정답을 찾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점진교육을 받는 거예요. 점진교육. 그래서 담대한 도전을 안 해. 실패가 두렵고 실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이 위험을 회피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을 두려워하는 문화,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지. 내가 무언가 비밀을 발견했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은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아유,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비밀 탐구를 안 한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무사안일주의, 현상주시에 너무 만족한 거야. 와, 여기가 좋사오니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럼 좋지.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평평화. 세계화로 인해서 거대하고 치열한 경쟁 시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독자적인 뭔가 비밀을 발견하는 게 너무 정보가 다 펼쳐져 있고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뭐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이제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아직도 감춰져 있는 이 시크릿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총장님 말로는, 저희 총장이 화학공학 출신이거든요. 화학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는 아직 1%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9% 넘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물에서 입자를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약을 만든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대해상이랑 보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암치료제래요. 현대해상이 일반 보험을 만들었어요. 그 회사랑. 이 영양제를 먹고, 그 구독 서비스인 거지. 이 약을 먹고 1년 안에 당신이 죽으면은 7억 5천 준대. 보험금을 7억 5천 준다는 거야. 보상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뭐가 확실하기에? 근데 그 회장님 내용을 보니까 광물질에서 채취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약이, 그 광물이 함유된 약을 만들면 그걸 먹으면 암이 난대. 임상을 했어. 근데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맞나? 그런 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다 사업을 하시고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육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진짜. 비밀이 없다고 믿을 때 벌어지는 일,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이 남아있고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계속 통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것만 잠깐 볼게요. 혁신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정답이 없고 실패가 당연하여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비밀 탐구의 과정에 취약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이거는 스타트업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기초가 잘못된 신생기업은 되돌릴 수가 없다.
내가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창업 초기의 결정들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게 누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창업자가 중요하다. 기존의 관계는 사업 관계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일을 같이 해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게 달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앞단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초단에서 기초를 탄탄한데 이런 걸 탄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창업자끼리 롤이 명확해야 되고 의사결정의 룰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룰을 만들어도 룰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긴 해야 돼. 근거는 남으니까. 근거는. 그래서 싸우고 나중에 법정으로 갈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같이 사업하고 C레벨이었는데 서로가 노무 이슈 생기고 고소 고발 엄청 많아요. 보상은 철학이다. 여러분 보상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야죠. 스타트업들이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춘 게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원래 이게 욕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오는 보상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 실망이 쌓이는 거거든. 근데 대표는 해줄게 라고 했는데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해요? 노무 이슈 생겨버리는 거야. 그게 다. 요즘에 그런 이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성과평가하고 이 보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초기 세팅을 잘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전문가들한테 무슨 물어보고 에스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체계를 갖다 탄탄히 만든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제 칼럼을 읽어보는 것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주일 교수 칼럼 제가 나중에 링크 걸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업 문화가 허상인가요?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화라는 거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팀의 문화 누가 만들어요? 팀장이 만들어요. 팀장이. 부서의 문화는 부서장이 만드는 거고 회사의 전체 문화는 CEO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회사는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 그럼 탁월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잖아. 이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단어인 거지. 탁월함 좋지. 그럼 탁월함의 문화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액션 레벨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탁월함의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액션 레벨의 언어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탁월함의 문화를 만들려면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자. 이게 액션인 거지. 이런 액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회사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액션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래서 저는 이건 허상은 아닌 것 같아. 문화의 본질이 회사가 일하는 모습 그 자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문화가 우리의 어쨌든 문화라고 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 그 내용까지 떨어뜨려 줘야 문화는 만들어진다. 그럼 이걸 누가 생각해야 돼요? 리더가 생각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A팀과 B팀과 C팀이 있어. 문화가 같아요? 다 달라요. 누구 때문에 달라요? 팀장 때문에 다른 거예요. 팀장 때문에. 팀장이 소주 좋아해. 그럼 뭐 먹어요? 맨날 소주 먹으러 가. 팀장이 야구 좋아해. 그래 야구장 가자고 한다니까. 팀장이 산 좋아해. 등산 가자고 한다니까.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화는 달라진다. 왜 우리 회사에 와야 되냐? 그럼 대표가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우리 회사에 오면은 어떤지에 대해서. 야 높은 연봉 훌륭한 동료이 됐고 피해야 할 대표니 차별성이 없다. 우리 회사가 왜 중요한 일을 하는지 회사의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 오면 네가 세상에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와 함께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어. IR은 뭐예요? 인베스터 릴레이션이잖아요. IR은 뭘 하는 거예요? 대표회사의 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거를 도전하고 싶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이런 꿈을 꾸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꿈에 감동시켜야 되는 거거든. 초기에 투자자들은 뭘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사람 보고 투자해요. 지표 보고 투자 안 해. 무슨 지표가 나와 있어?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 살아왔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도전을 했는가에 대한 걸 보면서 이 사람 괜찮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는 꿈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막 꿈이 펼쳐지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야, 이런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이게 꿈이 꿔줘야 되는데 듣고 있으면은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닌 거지.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야. 초기 기업에 직원 채용할 때 뭘 팔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 스타옵션 뭐 줄 수 있겠죠. 뭘 줘야 돼요? 꿈을 심어줘야 돼. 그 꿈을 전파하고 그 꿈을 감염시키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문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다. 다양성보다 동질성이 우선했다. 그러니까 최고인지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고유한 미션에 끌린다. 그래서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들을 브랜딩하는 게 아니라 내부 고객을 브랜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부 고객이 미치게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와 브랜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부 고객이 사랑하지 않는데 고객한테 가치가 전달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아유 이런 똥 같은 그지 같은 제품을 내가 아유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부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 회사 내부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제품, 우리 회사 브랜드, 우리 회사 솔루션을 너무 사랑해서 광팬이야. 앉으면은 그냥 관등 설명 나가는 것처럼 다다다다다 나가야 되거든 실제로. 근데 그런 기업이 별로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페이팔 마피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8번 리드 오프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발이 넓은 사람, 링크드인 창업한 사람이에요. 링크드인 요 아저씨. 러셀 시몬스, 옐프를 창업한 사람이고요. 자와드 카림, 이 친구는 이제 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한 엔지니어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팔을 같이 만났던 요 창업자들이 다 나가서 뭘 했어요? 창업을 한 거예요. 하나씩 다 만들면서 그 어떤 창업자의 CTO 또는 CFO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이 마피아 조직처럼 돼버린 거야. 보시면은 최근에 트럼프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페이팔 마피아의 피터 틸이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죠. 트럼프의 부통령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 그래서 피터 틸의 미스릴 캐피탈 출신이 제이디 벤스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맥스 브레친, 이 사람이 공동 창업자거든. 페이팔. 이 사람 루크 노색 파운더스 펀드 파트너고, 이 사람은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고, 이런 러너바다 창업자, 그다음에 펄런티어, 테슬라,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페이팔 마피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근데 최근에 이제 브로커업 했잖아요. 트럼프하고.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앨런 머스크가? 창당하겠다잖아.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야, 그러면은 제3의 당이 나오는 거야? 공화당, 민주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 나오는 걸까? 그럼 아메리카당? 그 여기에는 누가 참여를 할까? 머스크의 추종자, 피터 틸의 추종자 이들이 같이 올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 삼권 분립이 돼야 오히려 안정화되는 거고, 양자 대결보다는 삼각형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 대한민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마피아들 많아요. 네이버 출신 마피아들. 네이버 출신 마피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여기 뭐 이혜진 대표도 있긴 하지만은 이 김정호, 이분이 베어베터인가요? 네. 발달장애인들 돕는 그런 거 만들었고, 그다음에 네이버 출신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카카오 출신, 그다음에 여기 양사 출신. 네이버 출신 중에 42다시 있죠. 42다시 어디에 인수됐죠? 네이버 CTO 출신인데 CTO 출신이라는 이름만으로 6천억에 인수됐어요. 현대차에.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도 저절로 팔리지 않는다. 창업 초기부터 제품 개발이나 어떻게 팔 것인가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직적인 진보만이 능사는 아니다. 0에서 1을 만들어도 1에서 n이 안 되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밸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창업자의 역설 요거만 볼게요. 혹시 평균의 종말 책 읽어보셨어요? 평균의 종말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토드 로즈라는 하버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거든요. 교육대학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F학점 맞고 거의 졸업을 못할 뻔하다가 졸업을 가까스로 하고 나중에 공부해서 하버드대를 간 사람이에요. 그 전응아라고 취급받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평균의 종말을 뭘 얘기했냐면은, 다들 평균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공군 장교의 옷을, 파일럿 옷을 만들 때 다 평균에 맞춰서 입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셜록 홈즈 그 교수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개인화된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고 개인화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평균에 수렴하는 교육만을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창업자의 역설이 딴 게 아니라 정기분포, 뒤집어진 정기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업자들 대부분은 이 정기분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은 특히나 더 그렇다. 그래서 평균에 머무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극단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닌 경향이 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사업을 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은 이게 평균이 되는 거지. 양극단은 직장 다니는 사람인 거지. 뒤집어 얘기하면은. 랩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랩업. 예,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이랑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 투 원과 인피니트 게임. 예, 인피니트 게임하고 제로 투 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하면서 이게 인피니트 게임도 무슨 얘기냐면은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경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장의 파이를 키우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경쟁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경쟁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똑같이 만들고 차별점을 없애버리고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게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새로운 판을 짜는 독점을 하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까 우리 논의했던 게 뭐였냐면은 전 세계 커피, 어쨌든 바리스타 챔피언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내가 스타벅스에서 먹는 게 아니라 내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다면 싼 가격에 그것도. 그러면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기존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무슨 얘기냐면 다름의 가치를 얘기해요. 다름의 가치. 결국 기업은 뭐예요? 내가 제일 강하다 이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 없을 만큼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려면은 남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과 다르려면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돼.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나다움과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시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내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이걸 진짜 호기심 있고 계속 할 수 있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다양한 걸 시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시장이 존재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은 시장이 존재하느냐보다도 시장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인 거거든. 그럼 그 시장을 만들어내려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거에 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기업 버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피터 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건 이 사람은 나답게 살아가는 피터 틸답게 살아가는 기업 버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이먼 시넥이 얘기하는 이 유한 게임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승자 패자를 가리는 게임을 유한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한 게임은 뭐냐면은 명확한 승패가 없어. 게임에서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그 자체 생존이야. 그래서 기업의 경영이나 인생이나 교육이 무한 게임, 인피니트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의명분, 무한 게임 플레이는 왜 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지? 목적의식부터. 왜냐면 이 친구가 원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부분부터. 그래서 왜 이 게임을 하는 거지? 목적의식, 조직의 존재 이유.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독점은 생존이다. 대의명분을 외치기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독점이 일단은 필요하다. 궁극적인 지향성은 저는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같다.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경쟁자를 이기려 말고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라. 결국 외부의 경쟁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 고유한 가치와 목적에 집중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독점적 재능을 발견하라. 개인한테 적용하는 거 이거예요. 나만의 독점적 재능을 발견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의 독점적 가치를 만들어내라. 내 인생이라는 무한게임의 목적을 설정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채용할 때도 이야기하고 직원한테 얘기할 때 하고 회의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어떤 부분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독점이 나쁘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기존에 있는 기업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경쟁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고객한테 줄 수 없는 가치를 압도적인 무언가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독점할 수 있겠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 이게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딴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나만의 가치, 우리 회사만의 독점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는 고객에게 집중해라. 고객이 어떤 가치에 반응하는지를 찾아내라.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점하려면 고객의 가치를 찾아내라. 고객한테 살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이 선택하는 거는 고객이 돈을 주고 선택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주면 고객은 산다.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만들면 그 가치가 독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